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금도 가게에서 열심히 사연들을 들으며 제 사연을 끄적이고 있는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만 어쩜 그렇게도 다양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들을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파렴치한 인연이 있긴 했었어요. 그건 바로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8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전 고졸 출신인 경리였고 남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회사 직원이었죠. 당시 제 나이 23살, 남편 나이는 31살. 7살 차이의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시선조차 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제 옆을 어슬렁거린다 싶더니 어느 날엔 남편이 대뜸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희원 씨, 저 희원 씨 좋아합니다. 저하고 진지하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를요? 전 상우 씨 남자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전 아직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걸요. 그깟 나이 차이 제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연애가 정 싫으시면 저하고 밥 딱 3번만 먹어주세요. 그 뒤에도 제가 싫으시다면 다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밥을 3번 먹게 되었고 그 뒤로도 이어진 적극적인 구애에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2년 동안 참 좋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늘 혼자였던 제게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은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며 끊임없이 저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댁에선 고아나 다름없는 제가 반가울 리 없었고 전 그런 시댁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아무리 며느리 자리는 좀 낮춰서 데리고 온다고 한들 부모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희원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희원이 잘못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그랬잖아.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희원이 부모님 희원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희원이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난 그런 희원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말로 희원이 상처 주지 마.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 녀석이. 하여튼 엄마는 이 결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데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어머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은 저도 싫었던 터라 저 역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이 시댁과 저를 오가며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하던 시댁도 결국엔 허락을 했으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모는 결혼 허락이 무색할 만큼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홀대가 참 무섭더라고요.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런 저의 마음과는 달리 저에게 돌아오는 건 모진 홀대였으니까요. 나이가 어려서 애라도 빨리 가질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널 도대체 어디에다 쓴단 말이니? 고아나 다름없어서 보고 배운 것도 없어. 그렇다고 배우기를 많이 배웠나? 고작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회사 격리나 하던 거 며느리로 받았더니 도무지 영 쓸 데가 있어야지. 내 원,
너 임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말인데 신혼생활 어쩌고 하면서 임신 미루고 있는 거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넌 매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하여튼 난 분명 말했다. 허튼 생각하면 당장 쫓아낼 거라고. 네, 죄송해요. 그 죄송하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 지겨워. 참 바보 같지 않나요? 쫓겨날 줄 알라는 으름장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송하다고 하는 꼴이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그때 전 힘들게 가지게 된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이런 대우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을 하며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으니 저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곁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야말로 단절된 생활 속에 반복되는 홀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와는 달리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좋은 곳이라 시집 오기 전부터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결혼 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차별은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난 후 더욱 심해졌고 특히 명절날이 되면 저는 서러움에 밤새 울기 일쑤였죠. 저는 명절 전날부터 시댁으로 가 음식부터 시작해서 집안 대청소까지 하느라 몸이 부서질 지경인데 동서는 시집 오고 첫 명절부터 차례 지내기 직전에 와, 밥만 먹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돌아가기 전엔 꼭 제가 보란 듯이 시모에게 아양을 떨며 용돈 봉투까지 쥐어주면서요. 어머님, 이거 용돈이요. 아끼지 말고 필요하신 데 있으면 쓰세요. 모자라면 또 드릴 테니까요. 어머, 우리 며느리 마음 배포 큰 것 좀 봐라. 네가 맏며느리 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어쩌다 저런 물건이 맏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내가 저 물건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에휴. 에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이 살림은 잘 하시잖아요. 차례 준비도 그렇고 제사 준비도 그렇고 혼자서 척척 얼마나 잘 해내는데요. 그것도 못하면 그게 여자애야. 그거라도 했으니 아직 안 쫓겨나고 내 아들이랑 살 수 있는 게야. 하긴 그래도 저는 그런 형님 덕 보고 있어요. 형님 덕에 저도 명절, 제사 이런 걱정 없이 회사 생활 마음 편히 하고 있고 회사 생활 잘하니 어머님 용돈도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형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위치, 자기 할 일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또 그렇긴 하지. 우리 바쁜 며느리 집안일이나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우리 둘째는 어쩌면 이렇게 머리도 똑똑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다니까. 누구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야. 어찌됐든 얼른 가보거라. 친정에서 기다리겠어. 어차피 갈 거면서 동서는 얄밉게도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형님,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하는 눈빛이 아닌 잘 보고 있지? 너랑 나랑은 달라. 받는 대접부터가 이렇게 다르잖니? 이런 의미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요. 찰나의 순간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살피던 동서는 시모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가도 될까요? 그래도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설거지는 무슨? 어디 귀한 손에 물을 묻히려고? 그런 건 다 따로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거라. 쟤는 친정도 없어서 다 정리하고 손님 맞을 거 다 맞고 집에 가도 되니까. 첫째 넌 뭘 보고 서 있니? 얼른 정리하고 다음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니? 둘째, 너도 얼른 가보거라. 남은 명절 잘 보내렴. 네, 어머님. 그러면 저 가볼게요. 뻔히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겐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동서와 그런 동서를 버선발로 배웅하는 시모.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런 지친 저에게 유일한 숨 쉴 곳은 남편이었는데 남편 역시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아, 힘들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집에 도착한 제가 한 말은 딱 이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 당신은 매번 일을 똑바로 못해서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혼날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아? 제가 혼이 나든 말든 앉아서 음식 간이나 지적하던 남편놈이 이런 말을 하니 참 진정성이 느껴진다 싶더라고요. 시댁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하하호호 웃던 놈이 누구인지 남편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듯 하더군요. 기막혀 정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어머님이 날 혼낸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그냥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은 분인 건 몰라? 뻔히 다 아는 사람이 왜 짜증이야, 짜증이. 그리고 당신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아깐 입이 귀에 걸려서 하하호호 웃었냐? 정신이 나갔지? 난 당신 집에 가면 미소는커녕 감정이 사라져.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상처 주는데 내가 감정이 남아있겠어? 스트레스? 정작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군데? 불만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불만 많으면 진작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에선 입 꼭 다물고 일만 하더니 내가 미쳤었지. 너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애걸복걸하면서 결혼까지 했나 몰라. 재수 씨 좀 봐라. 능력 좋지. 능력 좋으니까 돈 잘 벌지. 자존감 높으니까 똑소리 나지.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예뻐하냐?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지 뭐. 누가 할 소린데?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난 결혼은커녕 당신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래? 잘 됐네. 같은 마음이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싫다는 사람 설득하고 애원해서 결혼한 사람이 누군데 저딴 말이나 해대는 것인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간 남편 하나만을 보며 참았던 전 남편의 모진 냉대 앞에 믿었던 만큼 실망감도 컸고 또 그만큼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간 너무 참고 살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남편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한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나니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런 가족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나 할까요? 그날 이후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혼에 대해 확신하게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저 스트레스로 생리가 미뤄진다 싶더니 임신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바랄 땐 임신도 되지 않더니 이혼을 하려고 결심이 선 이럴 때 임신이라니.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병원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진정한 내 가족이 생겼다고.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요. 병원을 나서며 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했고 남편 역시 제 임신 소식에 정신을 차린 것인지 다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임신한 게 싫은 건 아니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지쳐서 그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만삭 때는 더 많이 힘들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여보,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나는 당신하고 엄마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되니까 좀 힘들었어. 그런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재수 씨는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그게 부러우면서도 짜증이 나서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 했어.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못난 생각하지 않고 당신하고 우리 아기 지켜줄게. 그 말 정말이지? 이번엔 정말 나 지켜줄 거지? 정말이야. 내가 앞으로 변하도록 노력할게.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살자.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알겠지? 여보. 남편은 이렇듯 저의 마음을 달래주며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전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고요. 저의 임신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떡하니 임신을 다 하고, 앞으로 몸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시모의 다정한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까요? 저는 이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정하게 아가라고 하며 몸 조심하라고 하던 당부까지도요. 그렇게나 행복했는데 그 행복도 길진 않더라고요. 커리어 때문에 임신은 될 수 있으면 미룬다는 동서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임신이 그렇게나 쉬운 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하여튼 동서가 임신을 하며 자연스럽게 임산부로서의 대우는 고스란히 동서에게로 가게 되었고, 동서는 아들, 저는 딸을 낳게 되며 차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참을 수가 있었지만 제 딸마저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품에 품고 사는 사람처럼 아슬아슬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당시 시모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 저는 자주 시댁에 들리며 먹거리를 해주곤 했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5살 된 딸과 함께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한여름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다 해놓고 나니 동서가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조카는 자연스럽게 시모의 곁에서 놀기 시작했고, 동서 역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늘 그렇듯 저에게 시비를 걸며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반찬 많이 했네. 나 좀 가지고 가도 되죠? 마음대로 해. 어차피 반찬 가지러 왔으면서 묻기는 왜 물어? 예의상 묻는 거죠. 친정에서 예의를 가장 중시하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 친정 이야기하면 형님이 좀 서글퍼지려나? 그냥 예의를 중시하며 컸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하여튼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는 정말 인정이에요. 요즘엔 다른 반찬엔 손도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집에서 놀지 말고 반찬 가게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가게 차릴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요. 아, 이자는 은행 이자만 받을게요, 특별히. 다른 날에도 시비를 걸어오곤 했지만 이날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싸움을 걸어오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동서의 시비에 한마디 하려는 순간 거실에서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동서는 동시에 거실로 뛰쳐나갔고 울고 있는 조카를 뒤로 한 채 시모는 제 딸아이의 팔을 잡고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이 계집애가 어디서 귀한 우리 손주를 밀어?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 차리지. 똑바로 서. 시모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손을 올렸고 그 순간 눈이 돌아버린 저는 시모를 밀쳐버리고 울고 있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어머님, 말로 하면 되지 왜 손을 올려요?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 이 계집애가 글쎄 우리 귀한 손자를 밀쳐서 넘어졌잖니. 딸, 정말 네가 그랬어? 정말 네가 밀었어? 아니야, 난 안 밀었어. 난 그냥 뒤에 서 있었는데 혼자 넘어졌어. 혼자 장난감 밟고 넘어졌어. 딸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사실을 전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듯 바닥에 망가진 장난감이 떨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사실 여부는 확인하고 애를 잡든가 했었어야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형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동서 눈엔 저기 다 망가진 장난감 안 보여? 동서 아들 발밑에 떡하니 있네.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눈이 멀었니? 장님이 돼버렸어?
상황 파악 못하고 소리 질러대지 말고 그 입 다물어. 진짜 눈알 돌아버리게 화난 사람은 지금 따로 있으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시모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도, 동서에게 그렇게 거친 말로 화를 낸 것도요. 이런 저의 반응에 놀란 두 사람은 제 말에 반박하고 싶어 머리를 굴리는 듯 했지만, 이렇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저의 아픈 곳인 부모님을 들먹이며 제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세요? 몰상식하게 눈알이 뭐예요, 눈알이? 그러게나 말이다. 이래서 내가 고아 며느리는 싫다고 했던 게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뭘 보고 배웠겠어? 지금도 봐라. 어른 앞에서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 손 아래 동서한테 그딴 저급한 말이나 짓거려 대고.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길래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말끝마다 고아 타령은 기본에 만날 때마다 사람 차별하는 그거. 그게 정말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동이란 거 모르세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내가 그래도 손윗사람인데 몰상식? 말이 거칠어? 내가 오죽했으면 동서한테 그런 말까지 했을까? 제발 본인 행동이나 잘하고 남 행동 지적해. 알겠어? 저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듯 화를 냈고, 그런 제 모습에 동서는 욕을 섞어가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는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사회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련 그래도 형님이라고 형님 대접해줬더니 뭐? 내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어디서 꼴 같지도 않게 고아가 행동 지적이야. 연? 보아하니 욕이 들어먹고 싶어서 안달한 것 같으니까 소원대로 해줄게. 야 이년아, 내가 고아인데 네가 보태준 거라도 있어? 우리 부모님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는데 보태준 거라도 있냐고. 어디서 나이도 어린 년이 꼬박꼬박 말끝마다 고아 타령이야? 네 잘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지 않고서야 배웠다는 년이 말끝마다 남의 상처 후벼 파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꼭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 말 다 했냐고 말이야. 내가 말 다 했다고 하면 어쩔 거고 덜 했다고 하면 어쩔 건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묻기는 왜 물어? 시간 엄청 많은가 보지? 뭐야? 이 인연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욕을 하고 그런데? 누가 욕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 동서, 나도 욕 잘하고 나도 성깔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나한테 괜히 엉겨붙어서 시비도 걸지 마. 알겠어?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론 반찬 못 해드리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정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단편적인 상황만을 들은 채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 엄마한테 대들었다면서? 그뿐이야. 재수 씨한테 욕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왜 그랬어? 당신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엄마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당신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을 때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보라고. 당신 딸 오늘 당신 엄마한테 맞을 뻔했어. 그것도 당신 딸은 동서 아들 밀친 적도 없는데 혼자 넘어진 손주 보고 어머니 혼자 오해하시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를 얼마나 잡아댔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 좀 쳤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게 배운 거 없이 커서 그렇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이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욕한 적 없어. 동서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니까 동서가 먼저 나한테 이년저년거리더라. 평소에 날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아, 나보고 고아라고도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참고만 있었어야 했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이 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런 것이 은연중에 제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모욕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터라 더욱 놀란 듯 했어요. 남편은 어찌되었든 시모에게 함부로 한 저에게 화가 난 것은 맞지만 동서의 행동과 시모가 딸에게 한 행동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하며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의 닥달에 화가 난 시모의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텐 손자만 손주야? 손녀는 손주도 아니야? 우리 딸이 아니라고 했다며. 우리 딸이 민 거 아니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 어린애를 무식하게 밀어대? 그래, 그 점은 내가 오해했어.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야? 엄만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이 할 태도야? 그리고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아까 엄마가 나한테 전화할 땐 엄마 잘못한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집사람이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욕했다는 말만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집사람이랑 싸울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엄마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전달해? 엄마한테는 내 집사람도 내 딸도 가족도 아니야?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긴 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대체 네 집사람은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네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게야? 하여튼 못 배운 년이 하는 짓도 어쩌면 그렇게 저급한지. 네 집사람 옆에 있니? 바꿔봐라.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입으로 드러나 보게. 적어도 엄마보단 사실 그대로 전했으니 집사람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만하고. 이제 이 사람도 한 아이의 엄마야. 거기에 맞는 대우 정도는 해주라고.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단호하게 끊은 전화만큼 화가 단단히 나 보이더군요. 그 뒤 남편이 어떻게 할지는 남편 문제였고 전 그 길로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댁 하나 끊어냈을 뿐인데 여유 시간이 생기다 못해 넘쳐나더라고요. 그간 틈만 나면 호구짓거리를 하고 사느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에 주어지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 여유로운 시간이 좋으면서도 그 시간을 처음 가져보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도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예쁨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엔 예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까지 끊어버렸으니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제라도 주어진 시간을 잘 쓰자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정도 쉬고 나니 그저 놀기보단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동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만큼은 최고라는 그 말이요. 동서 입맛이야말로 까다롭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던 저였기에 전 반찬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그간 쓰고 남겨뒀던 부모님의 유산으로 자그마하게 반찬집을 열게 되었고 딸을 케어해야 한 탓에 긴 시간을 쓸 순 없었지만 시간 대비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은 올라가고 있었고 전 활기를 되찾으며 자존감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이런 저의 변화를 알 노력조차 하지 않을 만큼 가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보,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나 피곤해. 중요한 말 아니면 나중에 해. 늘 이런 식이었던 터라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 틈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비밀로 할 생각도 없던 비밀이 생기는 사이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외박을 한다거나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딸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졌달까요? 다른 건 몰라도 딸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잘 대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마저도 소홀해진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딸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음을 알아챘고 저의 예상대로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회사 격리 직원과 바람이 났던 것이었어요. 많이 본 상황에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과거에 일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격리라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편지였어요. 글쎄 상간녀가 40대 유부남 남편을 위해 쓴 편지를
남편의 옷가지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중 뇌리에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애절한데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저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나고 조금 늦게 깨달은 것뿐인데 그걸 외도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말이야. 사랑이 죄는 아닌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무슨 고귀한 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랑은 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불륜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나아가 내 딸의 아빠 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것이 불륜인데 어떻게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손편지 귀한 요즘 세상에 편지까지 써주면서 추악한 외도를 풋풋한 연애로 포장하는 두 연놈을 보며 저는 이혼을 결심하며 이만 남편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 생각해서 이혼 결혼이었고 여자에게 미쳐서 딸에게마저 소홀한 남편은 저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증거야 남편 놈의 휴대전화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한 상태였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던 날 남편의 반응이 저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었어요. 이거 좀 볼래? 이게 다 뭔데? 뭐긴 뭐야. 당신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증거들이지. 알아보니 당신 회사 경리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나 아직도 기억해.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없는 외로움은 느끼지 않게 든든한 가족이 돼준다고 했어, 당신. 이런 게 든든한 가족인지 미처 몰랐지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혹시 내 뒷조사했어? 뒷조사는 무슨, 이 편지 옷에다 넣어두고 안 뺐더라? 이 정도면 그냥 들키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니야? 아, 그게 거기 있었어?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아, 다 됐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해, 이혼.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당신이랑 계속 이대로 사는 게 맞나 고민했거든. 이참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지 뭐. 아참, 애는 내가 키운다. 뭐? 네가 뭔데 애를 키워. 바람나서 이혼하는 주제에 헛된 기대하지 말고 조용히 위자료나 내놓고 빨리 이혼할 생각이나 해. 참나, 너 내가 애 주면 키울 능력이나 돼? 왜?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우게?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하지? 경력 단절이라 취업이 되길 하겠어. 그렇다고 능력이 되기래. 괜히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애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내가 키운다고 할 때 순순히 내놔. 애가 물건도 아니고 물건 달라는 듯 내놓으란 남편을 보며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전 사실 반찬 가게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죠. 그딴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바람 피우면서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사이에 나 가게 열었어. 반찬 가게. 뭐? 반찬 가게?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 혹시 나 몰래 딴 주머니 찼어? 야, 딴 주머니 찰 돈이나 주고 그딴 소리를 해. 겨우 생활만 가능한 돈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던 거 기억 안 나나 봐? 내 가게에 당신 돈 땡전 한 푼 들어간 거 없으니까 괜히 침 흘릴 생각하지 말고 내 돈벌이는 내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양육권이나 포기해. 네가 포기해. 반찬 가게 그거 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반찬 가게 뭐라고 내 딸을 데려간다 만다야. 망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지 그래? 어찌됐든 다른 여자에 미친 남자한테 나 역시 내 딸 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냥 소송으로 해결해보자. 둘 다 포기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지. 이렇듯 남편과 전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결국 소송으로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남편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그 어떤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항소했지만 그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역시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난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와 딸은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 역시 이혼을 하고 난 후 제가 더욱 집중해서 돌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니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간 연락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연락도 없고 시댁에 오지도 않아서 전화해봤어요. 말하는 꼴을 보니 제가 이혼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괜한 말을 했다가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 아무 일 없어? 동서도 아무 일 없지? 그러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동서 아주버님한테 전화해. 나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끊어? 잠깐만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상황을 보아하니 형님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지난주에 쓰러지셨어요. 아주버님껜 연락 드렸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없어서 형님한테 전화한 거고요. 이럴 때 병원이라도 와서 병시중이라도 들어야 어머님께 점수라도 따지 않겠어요? 다 형님 생각해서 연락한 거니까 저한테 고마워하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호구로 하나? 본인이 병시중 들기 싫어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이 뻔히 보이는데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웃음이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동서는 나를 정말 호구로 생각했구나. 호구라니, 제가 언제요? 지금 하는 꼴이 그렇잖아. 지난 1년 동안 안부 연락 한 통 없다가 어머님 쓰러지시니까 연락해서 뭐? 이럴 때 잘 보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동서가 병시중 들기 싫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든가. 이게 뭐야 속보이게? 동서도 참 알만하다.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어머님 병시중 들 생각도 없고 들어야 할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제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엄연히 맏며느리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힘든 일은 능력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는 형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었죠? 사람마다 맞는 위치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지금 형님이 해야 할 일은 어머님 시중 드는 일이라고요. 할 일이 없기도 하고 능력도 없는데 거기에다 맏며느리, 딱 형님 일이잖아요. 정말 난년은 난년이다 싶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얄밉고도 말 같지 않은 말을 사람 말같이 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동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호구짓을 강요하고 있었고 전 그런 동서에게 통쾌한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듣고 보니 다 맞네. 할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다 맏며느리가 어머님 시중해야 하겠네.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와서 어머님 시중 좀 드세요. 무슨 노인네가 아파서 그런가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내가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이라고요. 동서, 나 못 가. 난 이제 그 집 맏며느리 아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나 본데 나 이혼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 빌어먹을 인간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인간이 내 인생 꽃피게 해주려고 바람까지 피워줬나 싶네. 그 덕분에 노인네 병시중은 피할 수 있었으니 말이야. 그 인간한테 감사할 날이 다오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약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아 이날 이때껏 살고 있었다면 제가 꼼짝없이 그 병시중을 들어야만 했을 텐데 하필 그 타이밍에 저에게 딱 들켜 이혼을 해버렸으니 말이에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는 신나게 웃어버렸고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고 난리야? 바람 피운 게 뭐 대수라고 이혼을 했냐고. 이제 어떻게 해. 꼼짝없이 내가 저 노인네 떠맡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일주일 병시중도 끔찍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
그 순간이었어요. 동서가 미쳐 날뛰는 소리와 함께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노인네라고 했어? 끔찍! 당신 우리 엄마 시중 드는 게 그렇게 끔찍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소 전시모라면 끔찍하던 전시동생이니 그 끝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 후론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반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 당시까지 남편은 딸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보고 싶다는 말조차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할 방법은 열어두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한들 제 마음대로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했고 딸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전 남편의 연락에 저는 오로지 딸을 생각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 남편은 이러한 제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우리 딸은 잘 지내지. 못 지낼 이유가 없으니 잘 지내지. 이때껏 연락 한 통 없더니 왜 전화했어? 그게 우리 엄마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지? 재수 씨가 당신하고 통화했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사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결혼은 따로 안 하고 같이 살긴 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우리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듣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 계속 짜증만 내고 밖으로 돈다 싶더니 내가 엄마 모시고 싶다는 말 꺼내자마자 집을 나가버리더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긴 누구랑 달라서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처럼 말하더니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의 태도야. 하여튼 그 여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도망갔어.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뭐 동정심 같은 걸 바라는 거야? 설마 양심도 없이? 동정심을 바란다고 해도 양심도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 남편은 생각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이더라고요. 동정심은 무슨. 우리 다시 결합하자고.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갈 수 있어. 당신 나 아직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내 전화 기다렸다는 듯이 받은 거 아니야? 착각도 유분수지. 아이 생각해서 연락할 수단을 막지 않고 아이 생각해서 전화 한 통 받은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인지 전 남편의 뇌 구조가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지경인데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남편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건도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모셔줘. 동생네도 이혼할 것 같더라. 재수씨가 뭐 엄마 욕을 하다가 들켰다나 뭐라나. 잘 풀려서 이혼까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도 알다시피 재수씨는 능력이 좋긴 하지만 싹수가 없잖아. 아픈 우리 엄마 탈들이 모실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모셔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특별히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고 했으니까 엄마 집에서 새 출발해보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큰 인심 쓴다는 듯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가 제발 같이 살아달라고 죽어라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착각할 만큼 당당하더군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군요. 저는 한바탕 크게 웃어주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머릿속에 얼마나 꽃받치면 그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드라마 작가라도 하니? 어디서 이상한 막장 결말을 쓰고 있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돌아가 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뭐? 정신 차리라고? 나라고 네가 좋아서 돌아간다는 줄 알아? 다 네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부모도 없고 애 혼자 키우는 이혼녀. 누가 봐도 불쌍한 너한테 내가 큰 인심 쓰는 거라고. 야, 이 미친놈아. 그딴 인심 필요도 없거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네가 돌아오고자 하는 네 가정은 이제 없어. 진작 우린 끝났고 끝난 관계에 다시 시작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모셔.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시던가. 그 김에 너도 입원 좀 하고. 착각도 그 정도면 중증으로 보이니까. 아참. 그리고 내가 네 연락을 받은 건 내 딸 때문이었어. 나한텐 네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란 놈이지만 내 딸한텐 아빠니까. 그런데 너 하는 꼴 보니까 이젠 다 필요 없겠다. 나 전화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내 딸도 너 같은 아빠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니 앞으로 다신 연락 닿는 일 없도록 하자. 혹여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도 말고.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아빠로서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좀 잊고 살아.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 남편의 번호 역시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인연은 끊어졌고 7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하루하루는 참 길었는데 돌이켜보니 시간 참 정신없이 빠르게 흘렀다 싶어요. 딸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가 오는가 싶더니 요즘엔 또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꽤 많은 시간을 가게로 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는 마음 깊고 착한 딸입니다. 전 늘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면 엄마는 신경 쓰지 않고 만나라고 하지만 딸은 그저 웃을 뿐 따로 아빠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딸의 말론 아빠의 기억이 흐릿할 뿐더러 좋았던 기억도 별로 없어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슬그머니 자신의 마음을 전해오더군요. 전 그런 딸이 때론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더 큰 평수로 옮긴 지 2년이 되었네요. 전 이제 곧 식당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를 여기 사연 열차에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